여러분 우리나라 소설들은 대부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성의 고난 모티프를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고전 소설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여성 고난 모티프 이거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 작품은 왜 모의고사랑 수능에 이렇게 나왔었냐면 남성이 고난을 겪는 모티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작품이랑은 다른 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고전소설은 일반적으로 막 심청이 봐봐 얘들아 막 인덕지 빠져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수평전 같은 경우도 수평이가 고난을 겪고 이소는 하나도 고난을 겪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여성 고난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윤지경 전 같은 경우는 남성 고난 모티프 이걸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남성 고난 모티프는 유배를 강제로 가야 되고 강제 결혼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강제로 결혼을 하는 내용이나 유배를 가는 내용이 두 가지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두 가지 내용들이고 지금 수능 완성에서는 강제 결혼을 당하는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윤지경전에서 뭘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면 실제 여러분 이제 중종 때 있었던 이야기를 모티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역사를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여러분 중종 때의 일을 반영하고 있어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요거 두 가지를 위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 제일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가보자. 앞부분 줄거리. 자, 조선시대 재상의 6년의 아들 지경은 이 참판 최웅일의 집에 머물다가 그의 딸인 연하와 사랑에 빠지고 혼인을 약속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윤지경이라고 하는 이 남자 주인공하고 최연아하고는 사랑에 빠진 사이. 그래서 얘네들은 사랑에 빠진 사이야. 자, 그러면 결혼도 약속을 했어. 혼인도 약속을 했고 얘들한테 막 우리 그 혼수도 보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계까지 다 진행이 됐어요. 결혼식만 치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후 장원급제를 한 지경에게 희양군이 청혼을 하지만 지경이 이걸 거절하고 그럼 여러분 여기 희양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 옛날 막 사극 같은 데 보면 무슨 군자 붙으면 이 사람은 누구야 얘들아? 왕자잖아. 얘들아 왕자인데 얘들아 그 본 부인에게서 태어난 왕자 대군 말고 후궁에서 태어난 왕자들 있잖아요. 후궁에서 태어난 애가 이 왕자 희양군이 여러분 이 윤지경에게 청혼을 했대. 남자가 남자한테 청혼을 했다기보단 여러분 희양군이 자기의 딸이 있는데 자기 딸이랑 윤지경이랑 결혼을 시키고 싶었던 거야. 청혼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윤지경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자기 결혼할 여자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 희양군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희양군은 임금에게 지경을 연성홍주의 부마로 택할 것을 청한다. 복수를 하는 거야. 결혼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희양군이 여러분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괘씸한 새끼네 내 청혼을 감히 거절해? 이렇게 해서 희양군이 여러분 임금 당시 중종에게 그러면 여러분 희양군은 중종의 동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중종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중종에게는 연성공주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연성공주하고 윤지경하고 결혼을 시키자 이렇게 꼬드기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임금님 명령을 내렸어.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부당한 거잖아. 이미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다른 얘들 사람이랑 결혼을 하라고 얘들 임금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부당한 거잖아요. 임금님의 말을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부당함 때문에 윤지경이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럼 자, 이게 이제 갈등이거든요. 그럼 갈등이 어떻게 또 나타나는지 한번 봐보자. 희양군이 대하, 칭계 아래에서 있다가 임금에게 말을 했다. 비록 성내, 여러분 결혼을 하긴 했지만 아직 합궁 전이니 이제 옹주의 배우자로 선택하니 왕명을 순순히 쫓는 게 신하의 당연된 직분이고 자기가 저 사람이 즉 여러분 윤지경이 거역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윤지경하고 최연아가 아직은 합궁을 하지 않았고 결혼식만 지금 치렀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을 지금 뭘 해도 된다? 사흘시키고 연성공주랑 결혼시켜도 된다. 이런 희양군이 이렇게 중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꼬드기는 거예요. 자, 꼬드겠어요.
자, 임금이 화난 얼굴로 말하길 너를 사랑해서 부마로 정했는데 어찌 서양에서 계속 핑계를 대느냐. 지경이 머리를 땅에 닿아서 말하길 제가 어찌 체녀로 성례함이 없사오면 은혜로운 혜택을 사용하겠습니까? 만약에 채연아랑 약속을 안 했으면 제가 어찌 이거를 거절하겠습니까? 은혜로운 여러분 이 혜택이라는 건 부마가 되는 건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임금이 크게 화가 나서 말하길 네가 불과 소년 장원에서 환세하고자. 여러분 여기서 환세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 밖으로 귀환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입신양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신양명하려고 하지만 네가 어린 나이에 자원급제하고 네가 어린 나이에 지금 좀 머리가 좀 좋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띄워주니까 너가 세상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옹주를 거리는 거 아니야? 네 수준의 옹주가 못마땅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 잘 나가니까 윤지경이 잘 나가니까 여러분 연성옹주가 못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옹주도 얘들아 실제 공주라기보다 수능의 딸인 거잖아. 수능의 딸이니까 정식 공주보다는 신분이 좀 그래도 낮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임금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윤지경이 본인이 잘나서 공주를 꺼리고 있다. 공주보다 더 나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윤지경의 의도를 계속 얘들아 추측하고 윤지경을 얘들아 좀 부정적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장 범람하도다. 네가 되게 못마땅하다. 너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윤지경이 또 머리를 조아려서 말하길 신이 어찌 또 속여서 말하겠습니까? 사람마다 은혜로운 혜택, 이러면 아까 부마가 되는 게 은혜롭다고 했죠. 부마가 되는 걸 당연히 원하지만 어찌거리고 신의 나이가 어리지만 조정 신하들이 여기 다 모여 있으니 그걸 한번 의논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윤지경을 얘들아 이렇게 매도하고 있으니까 윤지경은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냐면 그러면 여기 신하들이 다 있고 자긴 나이가 어리니까 잘 모를 수 있으니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이라 공론화를 시키자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윤지경은 공론화를 시켜서 이거를 얘들아 거절하고 싶은 거야, 결혼을.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갈게요. 임금이 얼굴색이 변하면서 말하길 학궁 저는 남이나 다름없다. 옛날에도 사례가 있었는데 성종 때의 경혜공주가 이 결혼연례를 하고 첫날 밤에 예를 치르지 못해서 죽었으니 파혼을 하고 부마의 그 직위를 거두어 주셨으니 왕가에서도 불행하던 바이었다. 네 위엄이 성물보다 더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또 임금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임금의 반박이에요. 임금은 아니 성종 때도 이렇게 합궁을 하기 전에는 결혼을 파일 수 있었다. 그러면 성종의 얘들아 예시, 성종 당시의 예시를 들어서 윤지경에게 얘들아 결혼을 파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임금님께서도 당시에 그렇게 하셨는데 임금님이 그 임금님의 딸에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네가 그럼 임금님보다 높은 게 아니면 그럼 내 말 들어. 옛날에도 이랬는데 너 어떻게 네가 너보다 성명 즉 임금님의 명령이 더 높지 않아? 너는 임금의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경이 말하길 신은 그와 다릅니다. 그때는 공주가 돌아가셨고 신은 최씨가 살아있으니 신이 부마가 되면 최씨는 청춘 과부가 될 것입니다. 전하의 너그럽고 어지신 덕택으로 신하의 일륜이라는 건 이 두 사람의 인연, 이 인연을 끊지 말아주십시오.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윤지경은 다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간절히 부탁을 해요. 자, 그럼 간절히 부탁하는 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면서 여러분 이 임금의 뜻을 이제 거두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희양군이 말하길 빈체를 거두고 채씨를 다른 데로 보내면 어찌 혼자 느끼느냐. 여러분 옆에서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여러분 그 때리는 여러분 그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있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옆에서 희양군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빈체가 뭐냐면 여러분 이 남자 쪽에서 여자에게 혼수를 보내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원래 여러분 혼수를 보낼 때 남자가 먼저 여자네 집에 혼수를 보내요.
그거에 맞춰서 그럼 여자네 집도 이 남자네 집으로 혼수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남자네 집에서 혼수를 준 거를 이걸 걷어버리면 결혼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빈채를 걷어버리고 결혼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희양군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옆에서 얘가 거두는 거야. 옆에서 막 이렇게 하라고 옆에서 얘기하는 거지. 옆에서 임금을 거두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희양군은요 실제로도 역사에서 여러분 이 중종이 여러분 중종 반정을 했잖아요. 반정을 한 임금들은 일단 사실 다른 신하들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정통적으로 계승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신하들의 힘에 의해서 왕이 된 거기 때문에 신하들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이제 이런 자기 동생들 아니면 여러분 자기 옆에서 도와준 사람들 이 사람의 눈치를 이 중종이 많이 보기는 했어요. 희양군도 그런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얘가 옆에서 임금님을 계속 옆에서 꼬드기는 그런 간신 같은 역할을 했어. 실제로도 그랬어요. 옆에서도 지금 소설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지경이 화가 나서 말할게. 19번. 자기가, 여러분 자기가가 희양군이야. 희양군이 당초에 소관, 여러분 소관은 자기예요. 본인이에요. 지경. 이 나에게 구원을 했다가 철가로 내가 정해버려서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것으로 여러분 혐의는 앙심을 품어서 전하에게 천거하여 전하께 해를 끼치고 아부한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 지경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희양군이 잘못이 있다. 희양군은 나에게 보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그리고 또 임금님에게 해를 끼쳤다라고 해가지고 옆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를 비판을 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 쓸게. 그다음 쓸게. 다시. 그럼 지경은 희양군의 태도를 비판을 하고 있다. 희양군의 태도를 비판을 해요. 자, 그리고 신하의 자식이 많거든. 여러분 신하의 자식이 많다는 건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고이양 괴상한 소인은 아니라 되게 마음이 작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인 혹은 여러분 대장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소인, 아주 마음이 작은 그 희양군의 간사함을 깨닫지 못하시니 전하에 현명하지 못하신 것을 묻는다. 그러면 누구도 비판을 해요? 임금님도 그냥 대놓고 비판을 해요. 그럼 여기서도 임금을 자, 그러면 여러분 희양군은 왜 비판을 당했냐면 여러분 임금을 현혹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임금도 여러분 이렇게 신하들이 많은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고 있냐, 임금님이 현명하지 않으신 것 같다라고 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우리 당시에 여러분 우리 시대적 배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유교사회에서 임금님한테 이렇게 대놓고 비판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유교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장을 하는 이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유교사회여서 임금의 명을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한데 유교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냐면 임금과 희양군의 태도를 비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판을 하는 이 모습에서 윤지경의 어떤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냐면 윤지경의 주체성과 능동성, 저항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주체성과 능동성을 지키려고 하는 걸 보인다. 자신의 소신대로 하려고 하는 거다. 소신을 지키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자기들의 어떤 가치관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체성과 능동성과 소신을 지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윤지경전이 여러분 시험에 나왔을 때 이 윤지경의 행동이 당시의 사대부들이랑은 좀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20번. 임금이 이제 화가 나서 희양군은 과인의 동생이니 너에게는 작은 임금이다. 내 앞에서 욕을 하고 나를 살인 판단이 어려운 임금으로 능멸을 했으니 자식을 못 가르친 죄로 너의 아버지에게 죄를 물겠다. 그럼 이거 임금님도 되게 얘들아 평가적인 행동인 거잖아. 그치? 지금 웃으면서 말하길 전하 중흥 19년이면 지금이에요. 지금
이런 1월 해와 달처럼 가싸운 이 성덕, 이런 성덕은 임금님의 이 덕이 심상궁곡 아주 깊은 곳까지 안 미치는 곳이 없는데 유독 소신, 여러분 자기예요. 자신에게 명령을 이렇게 편명하지 못하시고 무거하신 근거 없는 이런 정사, 이런 정치하시는 일이 이렇게 하시니 자기도 항복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지경이가 얘들아 비판을 하니까 임금이 화가 났어요. 임금이 화가 나니까 이 아버지까지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임금을 얘들아 대놓고 비판을 하는 건 아니고 임금의 성덕을 먼저 칭찬을 했어. 임금님의 성덕이 이 세상에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임금님의 성덕 먼저 칭찬하고 그런데 왜 자기에게만 이 덕이 안 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절 의지를 드러내죠. 자, 그래서 이러면 지경은 끝까지 저항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임금님이 더욱더 화가 나셔서 내 윤지경을 제어하지 못하겠다. 군부를 욕한 채로 의금부에 가두고 그리고 또 유년, 여러분 아버지 또한 가두고 길내날, 얘들아 결혼식 할 날을 받아놓고 그리고 이 최영일이니까 여러분 이 윤지경의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은 빙체를 돌려줘라. 여러분 그냥 자기가 그냥 명령을 내려버리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 이 임금은 여러분 이제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는데요. 단호하게 명령을 내림으로써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결혼을 강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강제로 혼인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이제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결혼 반대하는 건 대부분 이제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금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도 좀 특이한 경우지. 그럼 이렇게 임금님이 얘들아 이렇게 반대하거나 결혼에 지금 장애를 갖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는 이제 혼사 장애 모티프 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혼사 장애 모티프를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6번. 윤지경 부자가 옥에 갇혀서 원통하면서 말하길 신의 자식이 망령해서 상의 임금의 뜻을 불복하여 범죄를 지었으니 이 범죄를 이렇게 지었으니 부자를 함께 죽이셔도 마땅합니다. 채용에 따른 지경의 아내고 신의 며느리니 선하의 성덕으로 신자 이 신하들의 인륜을 있게 하신다면 최 씨가 비록 미약한 여성이지만 처음은 임금님에게 은혜를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타산, 여러분 산에 있는 풀을 맺어서 이 성덕을 갚을 것입니다. 여러분 풀을 맺어가지고 얘들아 풀을 묶어가지고 얘들아 은혜를 갚는 거를 우리 한자성어로 뭐라고 해요? 별초보은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최씨도 임금님에게 별초보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의 부대 충성을 다할 것이니 두번 성상은 임금님께서는 제발 헤아려 주십시오. 고문 대가에 아주 좋은 집안에 재주 있는 남자들을 간택하셔서 그래서 연성주랑 결혼을 시키셔서 만복을 누리십시오. 이러면 윤지경 부자 둘 다, 그러니까 아버지 또한 이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최 씨를 자기 며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러면 자기 아들은 최 씨랑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부자는 임금님에게 저항하는 임금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임금이 말하길 내가 아는 바이거늘 경의 부자가 한결같이 나를 어떻게 기망을 할 수 있느냐. 인간대사의 연고, 인연과 이 끝이 있어서 이 퇴원을 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최 씨를 재량에서 재량을 택해서 맡기게 하고 지경의 빈자함을 가르치려고 한다. 최 씨를 오히려 다른 좋은 남자랑 결혼을 자기가 시키고 너의 빈자함을 너가 잘못된 걸 내가 가르쳐서 너는 무조건 연성주랑 결혼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들 임금님이 그러니까 지금 줄데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무능한 임금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실제로 여러분 여기서는 주인공의 말을 빌려서 주인공의 말과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당시 지배층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지경이가 말한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분 지금 임금님이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당시에 이 지배층들이 얼마나 자기 독단적인 행동들을 했고 백성들을 신하들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들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윤공, 여러분 윤공이니까 윤지경의 아버지는 도리가 없어서 하더라. 자, 양사, 여러분 양사는 사원부 사관원을 얘기를 해요. 사원부와 사관원에서 함께 글을 올렸는데 신등이 듣사오니 여러분 신하들이 말하길 윤지경이 최영희의 사이라고 불리더라. 혼인이라고 하는 건 왕법의 위험이지만 양가가 상의해야 되는 일인데 윤호의 부자를 받으시고 해체를 하라고 하시는 건 이거는 이 명령은 옳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임금의 이 행동은 혼사를 장애를 가지게 만드는 임금의 이런 행동은 당시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시도 이것도 부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당시에도 부당함을 당시에도 부당한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신하들의 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금이 양사, 사원부하고 사관원을 파하시고 파직하시고 이들 직분을 다 없애시고 그리고 홍문관이 이어서 말을 하였다. 혼인은 좋은 일이니 신랑과 사장, 그러니까 사장은 여러분 시아버지를 얘기를 해요. 시아버지를 봐주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홍문관은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고 다만 이 사람들을 가둬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간청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신하들의 여론도 여러분 임금님을 비판하거나 임금님을 좀 얘들아 무마시키려고 했던 행동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에 임금이 노를 하시고 하중하사 길이를 정하라고 하시니 수승리를 격했는지라 이 지경이 몹시 분해서 원망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임금이 말하길 지경이가 죄 중 하나가 길일 전에 관면이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주 나쁘지만 그래도 너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반직 하나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는 여러분 은교라는 건 종사품이에요. 종사품의 벼슬을 내리시니 지경이 할 일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관직에 나가더라. 하루는 최 씨의 집에 이르니 여러분 최 씨의 집에 누가 갔을까요? 지경이가 갔어요. 지경이가 가니 채공의 부부를 서로 보니 부인은 눈물을 비같이 흘리고 공도 역시 슬퍼서 탄식하면서 말하길 임금님께서 퇴치하라고 하시니 여와 여러분 여와는 이제 연하를 얘기하겠죠. 최 씨는 주방에서 늙기로 정했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그냥 독수 공부하겠대. 그러면 여러분 이 최연아도 그러면 여러분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지경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결혼을 자기가 다른 사람이랑 하지 않고 나는 윤지경을 끝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그러면 얘기하는 거죠. 나 그러면 윤지경이랑 결혼 안 할 거면 혹은 내가 지금 결혼을 했으니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정하고 또한 내 어른 재상으로 군명을 어찌 어길 수 있을까. 내 딸은 결혼을 지금 이제 혼자 독수공부 하겠다고 하고 나도 신하된 입장으로 임금님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다시 가자. 여기서 생은 이제 여러분 윤지경을 얘기를 해요. 우리 옛날에 이생, 김생, 박생 이런 말도 썼잖아, 그치? 윤지경은 슬퍼서 말하길 그러면 서로 얼굴만 한번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공이 말하길 이거는 어렵지만 그래 네 아내를 잠깐 보고 가라. 그러면 네 아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채 씨도 여러분 지경을 아직까지 사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자 이렇게 소저를 부르니 소저가 명을 받들어서 전당에 이르러 부인 곁에 앉아서 부끄러움을 띠며 사색이 태어나듯 아는 듯 모르는 듯 하고 아리따운 태도가 달 같아서 반가운 점이 일어나고 어진 태도와 약한 기질에 대해서 마음이 깨어지는 듯하니 공의 부부가 더 슬퍼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최 씨의 모습을 달 같다 뭐하다 최 씨의 태도나 외양을 묘사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최 씨의 행동이나 외양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슬퍼서 얼굴 반쪽되고 얼굴도 달같이 예쁘고 막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어. 자 근데 이제 다시 가자. 돌아가기를 잊지 않았으니 공이 여아를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잊고 앉아있으니라는 건 이 임지경이 집에 안 가는 거야. 너무 아쉬우니까. 그래서 이 최 씨의 아버지가 최 씨는 집으로 이제 방으로 들여보내고 이 윤지경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서 10분을 타일었대. 그럼 여러분 타일은 내용이 뭘까요?
임금님 명을 따라라. 너도 신하니까 임금님 명을 따라라. 이런 얘기를 했겠지. 그래서 이 윤지경이 부득이 돌아와 병이 되어서 식음을 전폐하더니 기일이 다다라서 이다 결혼식 날이 다다라서 행례할 때 옹주는 고운 얼굴이 하나도 없고 호독하게 인장이 없음이 외모에 나타나는지라. 여러분 지금 여기 45번에서는 여러분 최 씨의 행동과 외양을 되게 긍정적으로 묘사를 했죠. 근데 46번에서는 옹주의 여러분 이 외양을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긍정적이에요? 완전 부정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러분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대비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최 씨랑 다르다라는 걸 계속 보여줘서 여러분 윤지경이 최 씨를 못 잊게 하는 여러분 어떤 인과관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생이 윤지경이 너무 불쾌해서 띠를 끊지도 않고, 그러니까 띠를 풀지도 않고 다음날 아침에 입궐해서 문안을 하니 임금이 말하길. 그러니까 여러분 첫날 밤도 보내지 않고 그러고 그냥 바깥으로 나와버린 거야. 자, 네 죄가 크게 통한다더니 이제 너는 내 자식처럼 사위가 되었으니 나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시고 부마에 관교를 주시니 관교는 여러분 임명장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임명장 같은 것을 주시니 웃고 끊어서 받자와 대화에 사은 임금님께 은혜를 갚다고 갚는다고 인사를 올리고 귀인, 여러분 이 귀인이 누구냐면요. 연성주의 어머니가 실제로 누구였냐면 여러분 귀인박 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종의 아내인 귀인박 씨인데 여러분은 모를까요? 선생님 어렸을 때 무슨 드라마가 있었냐면 여인천하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인천하가 시청률이 거의 60%까지 올라갔다. 완전 대히트. 그게 9시인가 10시에 했거든요. 그때는요, 제 택시가 안 다녀요. 전 택시 아저씨들이 그거 보느라고 해가 안 다녀. 그래서 여러분 그게 엄청 인기가 많았는데 그거 한 번 하고 나면 일단 그 다음날 학교 가면 애들이 이제 성대모사를 하는 거야. 거기서 여러분 이제 도지원이라고 하는 이제 여자 배우가 여러분 기인박 씨 역할을 맡았거든요. 완전 표독스러운 이라 후궁으로 나와. 다른 후궁 막 괴롭히고 신하들한테 얘들아 막 정치질하고 외척이 엄청 셌거든요. 그래서 이 외가의 힘이 너무 세니까 약간 얘들아 이 임금님도 좌지우지하고 막 이랬거든요. 내가 무슨 흉내를 하냐면 매야 뭐 이렇게 하는 그 성대모사가 있어. 진짜 표독스러워. 그래서 얘가 정치질을 막 좌지우지하는 게 이게 백성들한테도 너무 소문이 나니까 기인박 씨를 뭐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가 욕도 많이 했고 기인박 씨의 아들과 기인박 씨의 이 딸들도 사실 욕을 많이 먹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 실제로 윤지경이 이 얘가 결혼 부마를 이렇게 정하는 이 사건은 거의 실제 사건이랑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인박 씨도 거의 얘들아 부정적인 인물. 자, 그 당시에다 부정적인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옹주의 어머니야. 근데 이 귀인이 보니까 얘들아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도 교만하고 토독스럽고 보니까 얘들아 모골이 송연해진대. 얘들아 모골이 송연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소름 끼친다. 여러분 이 구멍에서 닭살이 돋는다. 이 말을 한자로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옹주의 어머니와 옹주의 모습을 본 여러분 이 누구냐 윤지경은 자기 장모하고 자기 아내를 이제는 완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밖에 있는 이 구화의 미련, 잘생긴 얼굴을 보고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더라. 박 씨는 오히려 더 이런 윤지경을 좋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49번하고 48번 보면요. 문장 끝에 얘들아 다 뭐뭐 하더라 라고 하는 방식을 쓰고 있지 않니? 서술자의 개입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48번, 49번 맨 끝에 그리고 서술자의 개입들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인물들의 심리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50번. 부마가 집에 돌아와서 대문에 들어서 이 하인에게 명해서 가마를 산산히 다 부시고 돌아와라. 이 소매 속으로 부마의 관교를 내어서 땅에 던져버리니. 그 여러분 땅에 일단 그 임명장을 던졌대. 그 던지는 행위 자체가 얘들아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부마가 된 것에 대한 불만. 부마가 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윤공이 그거를 크게 책망을 해서 아휴 이게 없은 일이 웬 일이냐. 임금님이 주신 이 교지를 이렇게 없이 여겨서는 너는 안 된다. 이건 불공한 거다. 이렇게 해서 타의를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여러분 이제 윤지경이 이 연성주의 방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얼굴도 한 번 안 봐. 그럼 밤마다 어딜 가냐면 연하네 집에 가. 그래서 연하를 밤마다 맨날 만나. 얘는 첫 번째 부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를 첫 번째 부인이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밤마다 만나는데 이러다가는 여러분 이제 뭔가 임금님이 아시거나 뭔가 소문이 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최 씨의 아버지가 여러분 최 씨가 죽었다고 아파서 죽었다고 해서 거짓 장례를 치러요. 거짓 장례를 치니까 이제 윤지경은 진짜 자기 아내가 죽은 줄 알고 시금전폐를 하다가 술에 취해서 얘들아 또 발길이 닿는 곳을 갔더니 또 최 씨네 집에 간 거야. 근데 갔더니 너무 막 불쌍하게 쭈그리고 앉아갖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이 최 씨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내 딸 저기 어디 있다 어디 가면 있다 알려줘요. 숨겨놓고는 나중에 알려줘요. 알려줘도 또 가서 이제 다시 만나 해오를 하거든요. 해오를 하는데 그게 이제 걸리죠. 걸리니까 얘들아 이거는 이제 옹주 부모로서의 그 직위를 다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윤지경하고 여러분 최 씨하고 귀향을 가요. 귀향을 가고 귀향을 간 다음에 어떻게 사건이 풀어져서 연성옹주하고 최 씨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윤지경하고 셋이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우리랑 가치로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윤지경이 얘들아 이 처가 두 명인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처가 두 명인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 해당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무튼 여러분 우선은 저항하려고 했다. 이들의 사랑을 위해서 저항하려고 했던 윤지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우선은 선생님이랑 어디를 정리 한번 해볼 거냐면 여러분 선생님이 그 시대적 배경이랑 여러분 해제 정리는 다 정리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인물관계는 아까 시작하면서 같이 읽으면서 정리를 했어요. 그건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딜 가냐면 사실이 쪽 아닌 43쪽이야. 42쪽 43쪽에 여러분 우리 기출속 보기 예를 한번 봐볼게요. 기출속 보기 한번 봐보자. 자 갈게요. 윤지경전은 애정소설로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위해서 이 여러 장애와 시련을 맞서고 있는 게 이 작품의 피치.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남성 고난 모티프. 자, 최 씨를 정처, 그러니까 여러분 정처니까 조광지처라고 생각하는 거야. 조광지처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주인공의 소신 있는 태도를 부각하고 이런 주인공의 태도는 당대 독자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자, 여러분 여기다 이제 밑줄 그어주세요. 첩첩을 엄격히 구분하고 정처에 대한 남편의 도리를 중시했던 당대의 사회적 인식을 보여준다. 여기다 밑줄 딱 한번 그어줄 거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이제 여러분 수면 특강에 사시남정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시남정기에서는 첩첩 간의 갈등을 드러내면서 여성이 여러분 남성에게 그러니까 남편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위만 나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어떤 도리가 있는가 하면 남편도 아내에게 조강지처에게 하는 도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남편으로서도 여러분 아내에게 이런 도리를 다해야 되는 거고 아내도 남편에게 이런 도리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대의 인식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사시남정기랑 좀 비교하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다시 조선 중종 때 후궁 박씨와 그의 아들 복성군을 중심으로 외척 세력이 형성이 되고 그들에 의해서 정치 질서가 물관했던 사실을 그 역사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이 작품의 또 특징, 두 번째 특징인데 이 역사적 배경과 관련해서 주인공의 언행을 통해 외척 세력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낸다. 이게 아까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지. 그래서 비판적 의식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여러분 이 작품에서 두 번째 중요한 특징. 그래서 비판적 의식도 밑줄 한번 딱 그어줄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 그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디에 가냐면 여러분 저곡 장가 8곡을 한번 갈게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75쪽 아니면 77쪽에 있을 거야. 75, 76, 70. 미안해요. 선생님이 그 표지를 하나씩 까먹어가지고. 자, 여러분 거기 가면 있어요. 자, 갈게요. 저곡 장가 8곡. 근데 얘들아 얘는 이미 최근에 수능 한번 나왔어서 그래서 여러분 얘는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 자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이 화자의 태도를 비교하면서 볼 수가 있어서 그냥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버릴게요. 자, 우선은 이 작품은 총 8개의 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이한 건 1수에 뭐가 있냐면 약간 서사처럼 여러분 우리 고려가요에 있는 서사처럼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작품을 전체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을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풍년을 기원하는 것. 풍년을 기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1수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수부터 여러분 이제 5수까지가 2, 3, 4, 2, 3, 4, 5 이렇게 해서 4개의 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4개의 수가 여러분 뭐에 대해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6수에서부터 8수까지는요. 아침, 새벽, 그 다음 낮, 저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저곡 전가팔곡은 전가팔곡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과 사계절의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그래서 여러분 이 시상전개 방식을 좀 기억을 해줄 거고 시상전개 방식 말고 여러분 또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이 작품에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분명히 여러분 제목을 보면 제목 옆에 작가 이름을 보면 이휘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전이상이라고 해서 평민이 쓴 게 아니라 사대부가 쓰고 있는 작품이야. 그럼 여러분 이 사대부가 여러분 농사를 짓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떤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걸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사대부들이 농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첫 번째, 내가 백성들을 가르쳐서 배우게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사대부로서 내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올바른 농사법을 알려주거나 이런 식의 너네 열심히 해야 돼. 너네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근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돼라고 훈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농민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대부들이 농사를 다루고 있는 경우는 이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 자기가 봐도 다른 탐관오리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탐관오리를 비판하거나 농사를 지르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탐관오리들의 그 행위 자체를 비판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 그러니까 누항사 같이 여러분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 그래서 여러분 직접 농사를 지어서 지은 깨달음, 느낌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사대부들이 농사에 대한 여러분 일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농민들에게 훈계하는 내용들은 조선 전기에 조금 많이 쓰였을 거고 나중에 임진왜란 이후부터 양반들이 막 몰락하고 양반들도 사실 못 사는 양반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2번, 3번의 모습도 많아지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이 작품은 여러분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이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게. 자, 가자. 1수. 세상에 버린 몸이 견무가 늘어나거늘, 견무에 늘어나거늘. 그럼 자, 세상에 버린 몸이라는 건 자기는 세상 밖에 나갔다 못 나갔다. 못 나갔다. 그럼 세상 밖에 못 나갔다는 건 이신양명을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화자는요 뭘 못했냐면 세상에 나가서 이신양명을 못했다. 관직에 나가지 못했다. 그래서 견무에서만 늙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견무가 무슨 뜻이냐면 반리랑을 얘기를 해요. 나는 반리랑에서 늙어간다.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속세에 나가지 못하고 뭐만 하면서 살아간다? 농사만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농촌이라는 뜻이야. 농촌. 자, 그 다음에 바뀐 일을 내가 모르고 하는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럼 여러분 바뀐 일이 무슨 뜻일까요? 바뀐 일. 바뀐 일. 바뀐 일은 그럼 어디에 바뀐 일을 얘기하는 거야? 속세. 그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바뀐 일 이게 여러분 속세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속세일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속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중에 우국성심은 나라를 걱정하는 거는 이 연풍을 기원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성심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신양명을 하는 게 우국성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연풍 풍년을 기원하는 거. 일단 연풍은 이거 바꾸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앞글자 뒷글자를 바꿔주시면 풍년이에요. 풍년을 기원하고
그래서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짓는 게 바로 우국성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러면 농사가 우리나라의 이 경제 체제의 근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자기가 열심히 짓는 것도 나라를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자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럼 우리 이제 뭘 정리할 수가 있냐면 시대적 배경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대적 배경 한번 가볼게요. 시대적 배경은 사대부층이 농민층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전하는 여러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대부층이 여러분 농민층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 말은 사대부여도 관직에 쉽게 진출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관직 진출의 기회가 차단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관직 진출의 기회가 차단되어 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보험으로 갈게요. 춘, 농인, 농부가 와서 말하길. 여러분 농부가 와서 말하는 거니까 화자에게 말하는 거라서 여러분 이렇게 따옴표 표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따옴표 표시하냐면 봄이 왔으니 밭에 가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따옴표 표시. 그러면 여러분 봄이 왔으니까 우리 밭에 가자라고 해서 같이 일하기를 권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중장 가세요. 앞집에는 보잡고이다. 보잡고인데 보잡고가 뭐냐면 보고 잡고 그 다음에 뒷집에는 따보를 내어서. 그러면 여러분 앞집에서는 뭐를 보내고 일을 하고 있냐면 소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뒷집에서는 뭘 한다고 하냐면 따비라고 하는 농기구거든요. 따비라고 하는 농기구를 제공을 해서 주어라, 내 집부터 하겠니? 이 남들이 하니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자, 준비물, 농사를 지으려고 소하고 따비라고 하는 준비물을 준비했어요. 그것도 여러분 어디서 준비했어요? 앞집, 뒷집, 얘들아 다 이웃이 도와줬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집부터 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집부터 하겠니? 라고 하는 건 우리 집부터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 안 한다. 그럼 여러분 선의법을 사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부터 하니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들부터 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이걸 통해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품앗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 이 농사를 짓는 때 혼자서만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오늘은 영인의 집 하면 다음 날은 철순의 집 가고 다음 날은 얘들아 또 영순의 집 가고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일을 했잖아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갈게요. 여름날 더울 적에 단 땅이 두리로다. 여러분 달궈진 우리 여름에 땅 너무 좁잖아요. 그쵸? 달궈진. 그 다음에 여러분 따기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야. 땅이야, 땅. 여러분 옛날에 요렇게 생긴 애가 땅. 자, 달궈진 땅이 불이로다. 여러분 불이로다 이 발음을 이어적기를 안 하고 한번 쓰면 어떻게 돼? 뜨거운 불과 같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불이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땅이 뜨거워져서 불처럼 너무너무 뜨겁다. 이렇게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지. 이게 비유법. 땅을 불에다 비유를 해요. 닭포랑을 매려고 하니 땀이 흘러서 그 다음 건 어떻게 읽을 거야 얘들아? 아까 땅이라고 했으니까 땅에 떨어지네. 땀이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닌립신고에 인해분이 알을 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에 닌립신고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어요. 자, 닌립이 무슨 뜻이냐면 이러면 닌립이 곡식 하나하나 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곡식 알알에 신고 내가 고생하면서 키워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고생이 담겨있다. 그럼 내가 이제 막상 여름에 이렇게 농사를 짓고 보니까
이 곡식 하나하나에, 이 작물 하나하나에, 이 농부들의 이 고생이 다 담겨져 있었구나. 이거를 내가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거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내가 지금 아주 극찬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농부의 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농부의 수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가을을 갈게요. 자, 가을에 곡식을 보니 좋기도 너무 좋다. 자, 얘들아, 곡식이 좋은 이유는 곡식이 잘 자라서 그렇지. 이렇게 고생해서 자랐는데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풍요롭고 수확을 앞둬서 기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내 힘에 그 다음 건 여러분 두음 법칙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어접기해서 읽어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돼요? 이룬. 내 힘으로 이룬 것이 먹어도 너무 맛있다. 이러면 내가 만들면 맛이 없어도 내가 만든 거니까 먹게 되잖아요. 내가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이 곡식들이 맛있다. 뿌듯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보람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밖에 천사망종을 부러워해서 뭐 하겠니? 그러면 여러분 천사망종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천하고 많이 들어가면 이거 그대로 그냥 해석하라고 했니? 많다. 많은 종류의 것을 부러워해서 뭐 하겠니? 이런 뜻이야. 그러면 많은 종류는 여러분 농촌에서 할 게 아닌 것들이겠지. 그러면 얘는 여러분 누구랑 의미가 비슷하냐면 속세의 가치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속세의 가치들을 부러워해서 뭐 하겠니? 그러면 여러분 이 천사만종이랑 비슷한 말일 수 있는 것 같아. 누구랑 비슷해요? 박견일. 바깥의 일, 속세의 일. 박견일이랑 얘랑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걸 내가 부러워해서 뭐 하겠니? 이러면 부러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서울법이고 그러면 자기가 농사 짓는 거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부심과 만족감을 드러낸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제 오수가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오수는 그러면 이제 겨울에 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내가 겨울에 봄에 농사 지을 걸 준비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 거에 대해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벽으로 갈게요. 육수 갑시다. 세배. 여러분 세배는 여러분 세배하다 인사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새벽을 세배라고 했어요. 새벽빛이 낮아서 백설이 소리를 한다. 여러분 여기서 백설이 혹시 눈설자가 들어갔니? 눈설자가 안 들어갔어. 이거는 여러분 집박이라고 하는 새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박이가 온다. 새벽이 되니까 새가 띡띡띡띡띡 울더라. 이런 뜻이야. 새가 울어서 일어나라 아이들아 밥 보러 가자. 여러분 일어나라 명령해 밥 보러 가자. 여러분 청유형을 쓰고 있어. 그럼 여러분 명령형을 쓰고 있고 청유형을 써서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새벽부터 우리 일하러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네. 우리 빨리 아침에 가서 일을 하자. 새벽부터 가서 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밤 사이에 이슬 기운에 얼마나 길었는지 한번 가보자. 여러분 밤 사이에 길었다라는 거, 밤 사이에 이만큼 쑥쑥 자랐다는 걸 한번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농사 짓는 이 하자랑 농민들의 이런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팔수 저녁으로 갑시다. 서산에 해가 지고 풀끝에 이슬이 나기 시작한다. 그럼 여러분 시간의 경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쵸? 자, 호미를 둘러매고 달디어 가자스라. 달디어란 건 달빛을 뒤로 하고 가자. 그럼 여러분 달이 뜰 때까지 일을 하고 있었나 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달이 뜰 때까지 그냥 그러면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오고 있는 거네요. 이 중에 즐거운 뜻을 말해서 뭐 하겠니? 내가 이렇게
이렇게 즐거운데 이 즐거운 뜻을 내가 말해서 뭐 하겠니? 그러면 여러분 이 즐거운 여러분 뜻은요 요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럼 얘랑 천사만종은 대조되는 시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러분 거기 즐거운 뜻에다가 화살표 표시하고 천사만종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 그치? 이건 대조되는 방식이야. 자, 이거를 말해서 뭐 하겠니?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것도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아, 농민의 삶에 대한 만족감 끝까지 드러내고 있구나 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 다 했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옛날말로 되어 있어도 그냥 쭉 읽을 수 있는 지문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디 가냐면 핵심 정리의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자, 핵심 정리 갑시다. 첫 번째. 여러분 무슨 시정 정리 방식을 썼냐면 두 가지를 썼어요. 사계절과 시간의 흐름. 사계절과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농촌과 대비되는 바깥 세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농촌에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속세에 나가지 못한 거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틀려. 그치? 자기는 지금 현재 삶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대비적인 시어를 사용하죠. 대비적인 시어를 사용해서 주제를 형성한다. 여러분 이거는 뭘 위주로 좀 봐야 되냐면 요거 낯설게 하기. 여러분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여러분 내가 이상하게 느끼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제를 형성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상적인 것을 비일상적인 것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땐 이게 당연한 건데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을 들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걸 낯설게 하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제를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적인 걸 비일상적인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주제 형성과 의미 강조를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타인의방에서는 어떤 걸 낯설게 만들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가봅시다. 자, 누구요? 그는 조심스럽게 소리를 지른다. 그의 목소리는 진폭이 짧게 차단된다. 그는 갇혀있음을 의식한다. 이런 갇혀있음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건 여기가 여러분 지금 자기네 집이거든요. 자기 집에 있는데 뭐 한다고 생각하냐면 갇혀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럼 여러분 우리 사실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사람에게 얘들아 편안함과 위안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대부분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갇혀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통이 얘들아 안 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벽 사이에 눈을 의식한다. 그는 사납게 소파에 누워서 그 시선에 닿는 가구들을 노려보기 시작한다. 모든 가구들이 비온 뒤에 한결 밝아오는 나뭇잎처럼 밝은 색조를 띠고 빛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근데 가구들이요 여러분 나뭇잎처럼 여러분 쑥쑥 자라거나 빛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무생물이잖아요. 무생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계속 사물처럼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을 할 거야. 자,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사물의 생문화가 쓸 거야 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계속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글에서는요 사물의 생문화를 드러낼 거고요. 사물의 생문화를 지금 여기서도 얘들아 나뭇잎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비유적 표현을 사용을 하고 밝게 빛나온다, 소리를 낸다, 청각과 시각 같은 여러분 이미지를 사용을 할 거야. 그래서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비유적 표현과 감각적 표현을 가지고서 여러분 이런 여러분 사물의 생물화를 만들어낼 거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할 거야.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능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기능 첫 번째는요. 여러분 사물이 움직일 수 없는데 막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요. 현실적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환상적인 느낌을 만들어내고요. 환상적인 느낌을 만들어내고 혹은 여러분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비현실적인 분위기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현대인들은 여러분 대부분 이제 옛날에는 모두 전통적인 다 같이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현대로 오면 올수록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 아니면 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혼자 있는 그 외로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한 내면 심리를 이렇게 얘들 막 헛것을 보는 것처럼 표현을 해버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현대인의 불안한 내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현대인의 불안한 내면을 드러낸다. 자, 그 다음 다시 또 한번 가볼게요. 자, 그는 스푼을 집요하게 젓는다. 설탕은 이미 당분을 포함하고 뜨겁게 달아있지만 설탕은 포화 상태에 넘어서 아직 풀리고 있지 않다. 그 정도로 일단 설탕을 많이 넣은 거네. 자, 그래도 그는 계속 스푼을 젓는다. 갑자기 그는 그의 손에 쥐어진 손잡이가 그 긴 스푼이 여느 스푼이 아니라는 걸 느낀다. 여느 스푼이라는 건 일상에서 자기가 맨날 티스푼으로 쓰던 애가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러자 스푼이 그의 의식의 녹을 벗기고 눈에 보이는 상태 밖에서 수면을 향해 비상하는 비늘 번뜩이는 물고기처럼 튀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럼 여러분 갑자기 물고기처럼 파닥파닥거리기 시작한대요. 이 숟가락이. 그러니까 뭐라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물고기처럼 여러분 파닥파닥거린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여러분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모습들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물을 계속 생물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그는 있는 힘을 향해서 스푼을 젓는다. 그러나 이 스푼은 생선을 만질 때 느껴지는 그 뿌듯한 생명력과 안간힘의 요동으로 충만이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 여러분 살아있는 그 물고기 만져본 적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안 만져봤니? 아직 뭐 요리하거나 이런 건 안 해봤니? 자, 여러분 그 만지면요 진짜 이런 뭔가 말랑말랑한 그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처럼 스푼은 딱딱해야 되는데 말랑말랑한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한대. 자, 그럼 다시 또 가볼게. 그리고 소나기에 쥐어진 스푼이 손가락 사이를 밀접하게 빠져나간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물고기 그냥 맨손으로 잡으면 이렇게 손에서 팍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느껴진대. 그는 너무 놀란 나머지 입을 벌린 채 스푼이 허공을 날면서 중력 없이 둥둥 떠서 흐르는 것을 본다.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는 온 방의 물건을 자세히 보리라고 다짐하고 눈을 부릅뜬다. 그러자 그의 의식이 닿는 물건들마다 일제히 흔들리면서 흥을 돋구기 시작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스푼뿐만 아니라 가구도 움직이고 벽도 움직이고 모든 사물들이 생물처럼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는 비틀거리면서 일어나 거실에 스위치를 넣는다는 건 아니라 스위치를 켠다는 뜻이에요. 스위치를 켜려고 그 앞으로 걷는다. 그럼 여러분 스위치에다가는 여러분 우리 네모 표시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 네모 표시를 해주자. 자, 여러분 우리 스위치를 여러분 키면 집이 밝아질 거고 스위치를 끄면 어두워질 거예요. 그치? 그러면 스위치를 지금 켰거든요. 그럼 아까 이 3월의 생물화를 느꼈을 때 불이 켜져 있는 상태였어요?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스위치를 켜고 스위치를 끄기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볼게요. 그는 스위치를 넣는다. 형광등의 꼬마 정도가 번쩍번쩍번쩍거리면서 몇 번을 반수한다. 그러다가 불쑥 방안이 밝아져 온다. 그는 스푼이 담수어처럼 얌전하게 소나기 속에 꼭 쥐어져 있는 게 느껴진다. 여러분 아까는 얘들아 내 손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막 날뛰고 있었잖아. 근데 다시 내 손에 있대. 그러면은 불을 딱 켜온 순간 별을 켰기 때문에 얘들아 이 주위가 되게 밝아졌잖아요. 이 밝음의 이미지는 어떤 걸 만들어내고 있냐면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비현실적인 요소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는 조심스럽게 온 방 안의 물건들을 조금 전까지 흔들리고 튀어오르고 덜컹이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기 시작을 한다. 근데 그 물건들은 놀랍게도 뻔뻔스러운 낯짝으로 제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 제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 여러분 사물에 생물화가 있다 없다? 안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밝은 상태가 사물의 비이다. 선생님 생물화를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할게. 논문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썼어. 비활성화. 움직이지 않는다. 활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랑 반대로 얘들아
아까는 불이 꺼진 상태였잖아요. 불이 꺼진 상태에서는 당연히 어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어두워졌을 때 비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환상적이고 비이성적인 판단들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어둠이 있을 때 사물의 생물화가 일어난다. 사물의 활성화가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물의 생물 활성화가 일어난다. 자, 그 다음 다시 가볼게. 그는 비애를 느낀다. 근데 갑자기 슬픔을 느낀대. 이 사물의 생물화가 안 일어나고 비활성화가 일어나는 것을 슬프다고 느낀대요. 왜 그런지 한번 찾아보자. 무사무사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 안이함 속에서 그러나 비웃으며 물건들은 정자했다. 그러니까 이 물건들이 아무 일 없이 앉아있기는 그대로 있거든? 그대로인데 얘네들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비웃는 것 같대. 그래서 너무 슬프대. 이러면 슬픔의 이유가 물건들이 자기를 비웃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그는 투덜거리면서 스위치를 내린다. 이러면 스위치를 내렸으니까 다시 어두워지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단 설탕물을 마시기 시작한다. 방 안의 어두운 구석구석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청각적 이미지. 어둠과 어둠이 결탁하고 역적모의를 논의한다. 역적모의라는 건 누구에게 얘들아 지금 저항하려고 하고 누구를 얘들아 몰아내려고 하는 모의잖아요. 이게 누구에 대한 모의냐면 주인에 대한 모의. 그러니까 이러면 여기서의 주인은 난데 나에 대한 주인으로 이 물건들이 주인에 대해 역적 모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친구야, 우리 같이 얘기합시다. 방 모퉁이 직각 앵글 속에서 한 놈이 용감하게 말을 걸어온다. 이러면 계속 생물화 시키고 있는 거 이해되세요? 자, 벽면을 기는 다종류의 벌레 발소리가 들려온다. 이러면 진짜 벌레가 아니고 사물이 움직이는 소리로 이 사람은 생각을 하겠지. 그치? 자, 옷장의 거울과 화장대의 거울이 투명한 교미를 하는 소리도 들린다. 그는 어둠 속에 눈을 부릅뜬다. 벽이 출렁거린다. 그는 천천히 몸을 움직인다. 여러분, 그러면 계속 사물의 생물화를 느끼면서 근데 이 움직임이 아까 이런 티스푼이 그냥 팔짝 뛰는 정도의 움직임만 느꼈거든요. 근데 여러분 불을 또 한 번 끄고 나니까 어떠냐면 온갖 사물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을 해. 그것도 얘들아 사물이 그냥 단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한 행동들까지 하고 있어. 그치? 자, 그 다음 다시 갈게. 그는 부엌을 답사했고 그럴 때는 욕실이 의심스러웠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어요? 선생님은 17살 때 자취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사대국을 다녀야 되니까 집은 대정이고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 집 학교 근처에다가 자취방을 구해서 자취를 했거든요. 자취를 하는데 방이 이제 왜냐면 내년에 또 동생이 또 사대국어를 써서 올 거야. 연년생 동생이니까. 그래서 동생이랑 나랑 방 하나씩 이제 쓰기로 해가지고 방이 2개짜리 화장실 있고 거실 있는 그런 방을 구했어. 방을 구해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데 나 혼자 이제 집에 들어가잖아. 야자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혼자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화장실 문을 한번 딱 열어봐. 누가 있나 하나도 문 열어봐. 그럼 또 이제 화장실을 딱 지나가지고 다른 방문을 딱 열어봐. 열어보면도 그러면 뭔가 안심이 다 열고 나면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을 열어서 이 방 가 있는 동안 그놈이 저기 화장실 가면 어떡하지? 약간 막 나 혼자 뭔가 상상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약간 무서웠거든 밤에 좀. 그럼 무서우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는 아싸 이거 너무 좋다 행복하긴 했는데 맨 처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면 이 방 의심되고 그럼 이 사람도 지금 부엌을 답사하고 있는 동안 저기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 또 근데 또 화장실을 또 가보면 또 저기가 의심스러운 것 같고 이런 지금 상황인 거야. 자, 욕실 쪽을 보고 있노라 하면 그러면 또 이번에는 거실 쪽이 의심스러웠다. 그러니까 계속 어떤 거냐면 불안한 심리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는 활자처럼 뛰고 또 튀었다. 그러니까 내가 도르래처럼 이 방 갔다가 저 방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거실에 갔다가 이 방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아무런 낌새도 발견해내지 못했다. 무생물에 놀란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다. 이러면 당연하지. 근데 없는 걸 보면 내가 깜짝 놀라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도 문을 다 열어보고 아무도 없네? 나 왜 그런 생각했지? 되게 나 왜 뻘쭘해. 여러분 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약간 어렸을 때 그런 거 없었니? 선생님은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선생님 방을 혼자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방을 혼자 썼는데 근데 내가 이제 밤에 뭐가 많았었냐면 선생님이
주인이 첫 번째 딸이기도 했고 첫 번째 손주이기도 했고 첫 번째 조카야. 우리 이제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들, 엄마, 아빠한테. 그러니까 뭔가 얘들아 이제 가족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뭘 많이 선물을 해줬냐면 책. 왜 책을 선물해줬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책을 많이 선물해줘. 그래서 온 내 방에 다 책만 가득했어. 그래서 막 전래동화랑 막 이런 거.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잠자면서 혼자 무슨 상상을 했냐면 5살인데 아직도 기억나. 항상 무슨 상상을 하냐면 내가 잠자면 그 책에 있는 주인공들이 나와서 막 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상상을 막 했어. 막 신데렐라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있을 것 같고 막 위인전에 있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놀고 있을 것 같고. 근데 내가 7살 때까지 그 7, 8살까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7살 때 삼촌한테 무슨 책을 받냐면 세계 명작이라고 하는 그 책을 5권짜리 된 거를 받았는데 거기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검은 고양이에 대한 여러분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어. 명작인데 무서운 이야기야. 막 얘들아 검은 고양이가 집에 나타나니까 그 이후로 막 집안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그래서 이 주인이 미쳐가지고 이 검은 고양이를 죽였는데 그 다음날 또 나타나. 그 다음에 또 얘를 죽였는데 또 나타나. 그런 내용을 봤어. 근데 이제 잠잘 때 그 고양이가 내 앞에 있는 것 같아. 그때부터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야. 나 이제 7살 때 그래서 엄마 가게 가가지고 7살 때 잤거든. 그러니까 나 혼자 잠자면서 그런 상상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그게 얘들아 상상하면 지금 생각하면 약간 어때요? 이거 왜 그랬냐? 약간 되게 쪽팔리고 이제 창피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진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럼 제가 내가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이거는 이성적인 판단이잖아요. 근데 내가 얘가 신데렐라가 나와서 또 춤추고 있을 것 같아. 얘가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사실 이제 이성적인 판단은 아닌 거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일단 밝았을 때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게 바로 이 구절에서 이성적 판단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일단 다시 불을 껐을 때 이 사람은 다시 또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한번 다시 또 가볼게. 그러자 그는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그래서 거만스럽게 거리 가서 다시 스위치를 내렸대. 스위치를 내리니까 다시 이제 사물의 생물화가 일어날 거고 비이성적 판단, 환상적인 모습들 나타날 거야. 자, 그래서 그는 소파에 앉아서 설탕물을 찌끔찌끔 들이키기 시작했다. 스위치를 내리자 벽에 도름살붙었던 어둠이 차고차고 잠겨서 덤벼들고 그들은 이윽고 조심스럽게 수근거리더니 마침내 배짱 좋게 깔깔거리고 있었다. 말린 유지 조각이 배포처럼 늘어서 허공을 날고 닫힌 서랍 속에서 네이가 펄펄 뛰고 있었다. 책상을 받친 네 개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찬장 속에서 그릇들이 어깨를 이고 달그락거리면서 쟁그랑거리면서 모반, 얘들아 반역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에 대한 나에 대한 여러분 반역이나 모반을 얘네들이 움직임 얘들아 장난 아니지. 막 내복이 막 날아다니고 얘들아 더 움직임이 커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것은 그래도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는데 하지만 그들의 대상이 무방비인 것을 알자 일제히 한꺼번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날뛰기 시작했다. 여러분 밑줄 그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밑줄 그냐면 그들의 대상. 여러분 7번째 줄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그들의 대상. 여기다가 이런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집에 있는 가구들과 이제 사물을 얘기하죠. 사물들의 얘들아 대상이 누구냐면 나는 이 주인이네. 주인 나. 응? 이 남자야. 그야 집주인.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집주인이 대상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그들의 주인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나를 여러분 이 사물들이 어떻게 여기 시작하냐면 내가 나를 써줄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밑에 있는 대상 객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현대인이 이 인간이 주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객체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현대인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과정. 자, 그다음 다시 할게. 자, 그래서 옷장 속의 옷들은 한꺼번에 펄럭이면서 춤을 추고 협대 얘들아 이 허리띠가 물뱀처럼 꿈틀거리고 용감한 녀석들은 감이 다가와 그의 얼굴을 슬쩍슬쩍 건드려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얘들아 오히려 이러면 주인을 얘들아 건들기 시작을 해요. 얼굴을.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객이 어떻게 된 거야? 전도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조심해 조심해. 성냥갑 속에서 성냥개비가 주정을 거린다. 꽃병 속에 마른 꽃송이가 다리를 번쩍번쩍 오르면서 춤을 춘다. 내이가 들여다 보인다. 벽은 서서히 다가와서 눈을 두어 번 꼼꼼거리다가 천천히 물러나곤 했다. 트랜지스터가 안테나를 세우고 돌입하기 시작한다. 물고 나면 소리를 한다. 그러다 배터리가 박수를 친다. 소켓 부분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낯선 물이 신기해서 신을 펼치던 어릴 때의 기억처럼 그는 자그마한 우산을 펴고 파인처럼 황홀한 그의 우주 속으로 뛰어든 셈이었다. 그는 공범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 여러분 지금 어떠냐면 문장이 어떠냐면 제 생각보다 되게 짧죠? 다 얘들아 단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간결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간결체를 사용을 하니까 어떤 거야? 이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결체를 쓰고 있는 걸까? 마음이 지금 복잡하고 막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심리를 이렇게 얘들아 문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이 불안함이 이런 점점 안정화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불안함이 심화가 되고 있으니까 물건들도 더 날뛰게 되는 거고 더 문장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안한 심리가 고조되고 있는 모습을 이런 문체를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얘들아 7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 쪽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 좀 2가지가 나왔거든요. 중요한 부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7번째 문단에 여러분 마지막에 황홀한 그의 우주 속으로 뛰어든 셈이다 라고 하는 말 들어봤니? 자, 여러분 거기에다가 밑줄 한번 딱 그어주고 황홀한 그의 우주 속으로 뛰어든 셈이다. 밑줄 한번 딱 그어주시고 이게 얘들아 누구의 세계냐면 사물들의 세계. 이런 이 그도 거기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물들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자, 그 다음 문장도 밑줄 그어줘야 돼. 그는 공범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느낀다. 그럼 공범자가 되고 싶다는 건 나도 여러분 같이 모반을 하고 싶다는 거잖아. 모반을 하려면 여러분 나도 뭐가 돼야 돼? 사물이 되고야 해. 그래서 여러분 나도 사물이 되고자 하는 편입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자, 여러분 내가 왜 사물 속으로 그가 왜 사물 속으로 들어가고 싶냐면 이 집에 사물이 아니고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게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거든? 그밖에 없거든? 그만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 편입하는 이유는요. 그만 소외되어 있어서 그 사람만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8번째 문장 갈게요. 그때였다. 그는 서서히 다리 부분이 경직되어 오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경직되어 가고 있다는 건 사물들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이 사람도 여러분 점점 몸이 붓기 시작을 해.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뭐가 되는 거냐면 사물화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반대가 됐어. 사물들이 생물화가 되어가는 모습에서 사람이 사물화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우연히 느낀 것이었다. 처음에 그는 이 방에서 도망가리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소리를 내지 않고 살살살살 움직이리라고 마음을 먹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려고 했을 때였다. 그러나 그는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내려서 다리를 만져보았는데 다리는 이미 굳어서 헛구처럼 딱딱하고 감촉이 없었으므로 별 수 없이 손에 힘을 주어 기어서라도 스위치가 있는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 그는 손을 뻗쳐서 무거워진 다리 그리고 더욱더 굳어져 오는 다리를 끌고 스위치가 있는 곳으로 안간힘을 가려고 안간힘을 썼다. 여러분 스위치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키면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나 그는 채 못 미쳐서 이미 온몸이 굳어져 오는 걸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그러는 김에 그냥 포기해버렸다. 그냥 체념해버렸어. 그래서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조용히 다리를 모으고 오히려 가만히 서 있었다. 자기가 그러면 사물이 되기 싫다라고 하는 내면도 있지만 결국은 사물화가 되었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네. 그는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보였다. 자, 여러분 부활하는 것처럼 보였다에다가 부활에다가 여러분 밑줄 한번 딱 넣어주시고요. 여러분 부활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물이 되었는데 다시 태어난 게 맞아요? 사물이 된 거는 다시 태어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반어적인 기법이 있었다고 봐도 될 것 같고 사물이 된 건데 다시 태어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혹은 두 번째
사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러면 사물로 다시 태어난, 즉 그냥 사물이 완전히 되었다. 완전한 사물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완전한 사물화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이 주체성을 띄어야 되고 인간이 능동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현대에서 얘들아 수단과 도구로서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객체로 살아가는 거지 그런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람이 지금 사물화가 되었는데 이 사물화가 그러면 이 작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사람의 사물화예요. 자, 그가 사물화가 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야. 주체성을 상실했어. 주체성 상실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제 아내가 집에 오는데 아내가 집에 와서 못 보던 물건이 생겼네? 하면서 다락에다 넣어놔요. 그게 누굴까요? 그거거든요. 남편이에요. 그러면 남편이라는 건 남편도 못 알아본다라는 거냐 아내가? 그러면 여러분 가장 친해야 되는 부부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부부 사이에서조차도 소통에 불가.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단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된다는 건 소통이 불가한 소통 불가의 소외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소통 불가의 소외 상태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사물화가 되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물화라고 하는 건 도구처럼, 그 다음에 어떤 수단처럼 사물화가 되어가는 현대인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사물화가 되어가는 현대인을 비판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뒷부분의 내용을 좀 가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어딜 가냐면 인물 관계도를 가기 전에 자, 이렇게 핵심 정리를 한번 가볼게요. 핵심 정리. 자, 핵심 정리에 여러분 특징 첫 번째 가주세요. 감각적 문체. 여러분 왜 감각적 문체냐면 감각적 이미지를 많이 썼잖아. 왜냐면 우리 아까 여러분 사물을 여러분 생활화처럼 보여주려고 감각적 이미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감각적인 문체로 현대인의 소외감과 불안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두 번째 사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생동감. 여러분 이거 생물화, 의인화 이걸 많이 쓰고 있지. 이런 기법을 아까 낯설계약이라고 했는데 낯설계약이라고 쓰는 거 말고 이번에 이렇게 쓸 거야. 그러니까 초현실주의 기법을 사용을 했다. 그럼 이 초현실주의 기법 안에 누가 있냐면 낯설계약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초현실주의 기법 안에 낯설계약의 기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목은 여러분 타인의 방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자기 방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방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간의 단절과 소외로 인해 낯선 곳인 것처럼 혼란을 겪는 현대인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물관계도를 가시면 거기서는 전체 줄거리를 가지고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 줄거리를 가지고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좀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우선은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아내와 이 그의 방이에요. 그녀와 그의 방인데요. 이게 이제 방이 첫 번째 선생님이 하나를 쓸 거고 두 번째 이야기의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에 얘들아 남편이 이제 출장을 갔다가 와요. 출장을 갔다 와봤더니 얘들아 이제 방 위에 얘들아 이렇게 안에 화장대 위에 이러면 이제 쪽지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쪽지의 내용은 나 친정 갔다 올게.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래요. 여러분 친정 갔다 올게. 그럼 여러분 아내가 친정을 가겠다라고 하는 아내의 쪽지를 봐요. 아내의 쪽지를 보니까 남편이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출장을 갈 때마다 계속 이러면 아내가 이렇게 쪽지를 보내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혹시
뭘 하고 다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가 아내를 의심을 해요. 이거부터 시작이거든요. 아내를 의심한다는 거 아내와 소통을 하거나 아내를 진짜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닌 거잖아. 이게 얘들아 소통이 단절되고 있다는 걸 먼저 시작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의심을 먼저 하고 나서 두 번째 뭐라냐면 방 분위기가 달라졌네. 방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껴요. 자, 방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사물의 생물화를 경험하고 그도 여러분 이제 사물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게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배웠던 내용인 거지.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의 사물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처음부터 여러분 사물화가 된 게 아니라 아내를 의심하고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 내가 안정을 취하지 못하는 그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 방에 누가 오냐면 그의 아내가 와요. 그러면 그녀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여러분 그녀가 오는데요. 그녀가 여러분 딱 왔는데 뭐를 딱 보게 되냐면 여러분 못 보던 새로운 물건을 하나 보게 돼요. 여러분 새로 생긴 물건을 보게 되고 이게 그러면 누굴까요? 사무라가 아까 됐던 자기 남편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여러분 그예요. 그래서 이 글을 어떻게 하냐면 다락에다 넣어버려.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못 보는 게 생겼네? 쓸모없는 건데 딱 남편이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건 남편이 이렇게 된 거를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는 거고 여러분 사실 이제 이게 비현실적인 거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 이것 또한 여러분 다락에 넣는 해의 의미는 이 그녀하고 그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다락에 넣는 행위가 단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그녀가 다시 또 쪽지를 써요. 여러분 쪽지를 쓰는데 또 뭐라고 하냐면 또 친정 갔다 올게 라고 하는 쪽지를 쓰고 또 나가버려요. 근데 얘들아 이 쪽지의 내용은 앞에 거랑 똑같아. 그럼 앞에 거랑 똑같다는 건 남편이 그러면 괜한 의심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 뭔가 믿을 수 없는 그 현실 그리고 이게 부부 사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현대인들이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그런 현실 이거를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여러분 모의고사에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데 치밀한 내면이나 좀 약간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서 나올 가능성이 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좀 한번 가볼게요. 아까 초현실주의 기법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걸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우선 선생님 이게 약간 이제 그걸 암기한다기보단 여러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만 좀 찾아줘도 될 것 같아. 그 특징을 좀 밑줄 그어서 표시만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초현실주의 갑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경향인데 근대 문명이 가지고 온 합리주의와 자연주의에 반대하고 그리고 그 다음 밑줄 그을 거야. 비합리적 인식 잠재의식의 세계를 탐구하여 기성미학과 도덕에 관계없이 표현의 혁신을 일으킨 문해의 사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보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여러분 비합리적인 아까 얘들아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내용들이 나오잖아. 비합리적인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내용이 기조다. 자 그래서 이 1924년 브루통이 초현실주의를 선언하면서 그 명칭이 보편화되었고 이 사조는 일반적으로 기괴한 주제, 꿈, 환영, 무의식의 시각 일단 밑줄 그어줘. 무의식의 시각은 밑줄 그어줘. 여러분 우리 무의식이 이제 심리학자들이 정신 연구를 하는 심리학자들이 뭐 융이나 아니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무의식이 아주 인간의 기저에 깔려 있는데 그 무의식이 여러분 꿈을 통해서 이제 표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꿈속에서 보면 날아다니기도 하고 꿈속에서 얘들아 막 내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고 꿈속에서 내가 얘들아 막 온갖 것이 다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무의식의 시각이라는 건 꿈에서 일어나는 게 사실 다 현실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비현실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다. 이게 여러분 대표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이상. 그래서 여러분 이
이 무의식의 시각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작가가 이상인데, 근데 이 이상 말고 1930년대에 우리 지금 수능 특강에 나온 작가랑 연결시킬 수 있는 게 한 명 있거든요. 그게 누군지 여러분 뒤에 가서 저는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가볼게요. 자, 어디 가냐면, 자, 무의식학 뒤에 다시 잘 해요. 난닉은 사물들을 비논리적인 관계 속에서 몰아넣음으로써 현실의 관습적 이해가 피상성, 이런 그냥 겉으로만 관계를 맺는 이런 관계를 폭로하려고 했다. 우리나라에선 1930년대 대부분 이상이나 삼사문학파의 작품에 초현실주의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건 의식의 흐름 기법과 같은 초현실적 기법이 일부 차용됐다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죽어야 의식의 흐름. 초현실적 주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 작품도 전제적별 시점을 사용해서 그의 내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가 뭐가 되고 싶다, 그의 세계가 어디로 들어가고 싶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의식을 그냥 다 설명하고 있잖아. 그럼 이런 의식의 흐름 기법이 쓰인 작품을 우리가 수능 특강에 배웠는데, 박태원의 소설가 구구씨의 이름. 그 1930년대 박태원도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상 박태원. 이런 사람들이 낯설기학이나 초현실주의 기법을 사용을 했다. 박태원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능에 자주 나오는 작가, 수능에 진짜 자주 나와 얘들아. 자주 나오는 작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나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지금 수능화사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타인의 방은 안 나오더라도 소설가의 구구씨 일일이나 아니면 박태원의 다른 작품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래 아파트의 상징성도 한번 가볼게요. 자, 아파트는 인간 소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라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의 등장은 전통적인 대가족의 붕괴와 핵가족화를 가지고 온 원동력인데, 핵가족화된 도시의 아파트의 생활은 가족 간의 소통이나 이웃 간의 교류를 전혀 존재하지 않은 철저하게 철문 안에 고립된 인간형을 양성해왔다. 그래서 이 작품도 아파트를 설정한 이유가 고립되고 소외된 현대인의 모습을 반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소음공예라고 하는 소설 중학교 때 배운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봉사활동을 매일 하러 다니고, 여러분 정말 고상하게 얘들아 아침에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클래식을 막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딱 마시는 그 고상한 여자, 그 고상한 여자 주인공이 윗집에서 드르륵드르륵 이사를 왔는데 드르륵드르륵 거리는 그 소리 때문에 너무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계속 이제 여러분 그 전화를 계속 하죠. 너무 시끄럽다. 주의하겠다 하지만 소리가 줄어들지를 않아. 그래서 그래 내가 고상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새로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인사도 할 겸 그럼 내가 좀 고상하게 말을 돌려서 해야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 슬리퍼를 사갖고 올라가요. 슬리퍼를 신고 딱 올라가요. 띵동띵동 하는데도 사람이 계속 안 나와. 나갈게요 하고 한참 있다가 나오는데 휠체어를 끈 여자, 다른 여자가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여러분 그 여자가, 그래서 그 밑에 사는 여자가 너무 놀라가지고 슬리퍼를 뒤로 딱 숨겨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고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윗집에 어떤 사람이 이사 왔는지조차 모르잖아. 그게 여러분 아파트라고 하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단절성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도 일부러 그 타인의 방이 아파트라고 하는 공간을 설정해 놓은 게 그 단절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행동의 의미도 갈게요. 그의 스위치를 켜는 행동. 아까 여러분 스위치를 켜는 거 있었지? 사물들이 움직이고 말을 거는 환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그의 반발의식이 내재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몸이 굳어갈 때 스위치를 막 어떻게든 켜려고 했던 게 바로 반발의식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스위치를 끄는 행위는 그로 하여금 환상세계로 이끌어주는데, 스위치를 켜고 끄는 행동은 그로 하여금 사물들을 낯설게 하도록 보여주는데, 낯설게 하기 기법을 쓰려고 일부러 스위치를 켜고 끄는 거야. 그렇게 볼 때 이 남자는 그가 사물화가 되어가는 걸 보여주는 장치다.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어딜 가냐면 여러분 우리 기문항에서 여러분 4단 7정론을 한번 가볼게요. 136쪽이거나 아니면 이런 139쪽일 거야. 시기가 잘못돼가지고 몇 시일까요 지금? 53분이야? 네, 거의 끝났네. 자, 서단 철저는 선생님 조금만 볼게. 일단 이거는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수능 특강에 수능 특강 독서에도 동양천하
여기에다 실학에 대한 동양 철학이 나오긴 했지만 이황이나 이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동양 철학이 본격적인 동양 철학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았어요. 작년도 안 나왔고 재작년도 안 나왔고 그 전년도에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는 동양 철학이 최근에 꽤 계속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사단 칠정론이라고 하는 여러분 동양 철학을 공자, 맹자, 주자부터 쭉 이어서 우리나라의 철학가까지 쭉 이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을 좀 잘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수능에서도 서양 철학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책은 많이 나왔고 동양 철학은 안 나온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동양 철학은 또 어렵게 한번 또 왜냐면 실학으로 해서 최양기에 대한 생각을 얘기한 적이 얘들아 한 4년 전인가 4년 전인가 한번 나온 적은 있어도 얘들아 이걸 수능에서 얘기를 안 한 적이 꽤 돼가지고 요거는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선생님이랑 앞부분에 그냥 간단하게만 좀 보고요. 여러분이 흐름별로 좀 정리는 얘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학자들의 생각을 여러분 그 흐름별로 정리할 거. 여러분 작년에도 여러분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 출제됐잖아요. 어렵게 나와도 여러분 연계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있는 독서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갈게요. 자, 첫 번째, 유학은 중국의 오랜 전통이 예라고 하는 규범 안에 인이 배치되면서 탄생이 되었다. 그럼 여러분, 유학 이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그냥 예인데 이 예 안에 누가 들어갔다? 여러분 이게 인이 들어가 있는 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유학은 얘가 인이 얘 안에 포함되어 있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공자는 사람의 올바른 행동을 강제된 행동이 아니라 인이라고 하는 도덕적 진정성으로부터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럼 여러분 이 공자의 생각부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자는 유학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이라고 하는 이 자발성에 의해서 도덕적 행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 자, 그다음 이렇게 올바른 행동을 유발하는 마음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유학은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정감에 주목을 했다. 그럼 여러분 이 정감 때문에 도덕적 행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감이랑 의미가 비슷한 애가 그럼 누군 거예요? 인이네. 인에 의해서 자발성을 띈다고 했으니까 인이랑 여러분 이 정감이랑 의미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얘기에 언급된 기쁨, 노염, 슬픔, 그리고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 여러분 희노애락, 애호욕, 여러분 이게 칠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칠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감을 7가지로 정리를 한 것이다. 여기에 나아가서 맹자는 그럼 여러분 칠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도덕적 행위가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저번 주 우영우 혹시 봤니? 우영우 안 본 거니? 고등학교 공부하니? 얘들아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냐면 거기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아빠 엄마가 나왔는데요. 아빠가 얘들아 비 오는데 막 넘어졌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그 엄마가 젊은 엄마 이름 와가지고 우선 쓰면서 아이를 낳자. 그러니까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리거든. 불쌍한 마음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연민의 마음이 드니까 행동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이 유학은 내가 어떤 감정이 드는지에 따라서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게 누구에게 간대요? 맹자에게 간대요. 그러면 맹자는 선천적인 일반의 정감에서 그럼 여러분 이 정감이 배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선천적인 이 정감이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선함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여러분 선천적인 정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함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대. 자, 그다음 잘 볼게요. 그는 다른 이가 느끼는 아픔과 고통을 자기인 것처럼 느끼는 불인인지심, 즉 차마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럼 여러분 이 선천적인 정감 중에 어떤 것을 얘기한 거예요? 불인인지심이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정감 때문에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를 구체화한 게 사단인데 이 인간에게는 선하게 될 가능성이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뭘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사단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사단 7정론이라고 했을 때 7정을 공자가 만들고 사단을 맹자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맹자는 기본적으로 뭔지 우리 알 수 있겠지? 성선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야.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주자랑 그 다음에 여러분 이황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대승까지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중국의 학자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성리학의 대가라고 하는 이황 그리고 여러분 기대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제 실학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이라서 조선 후기의 이제 사람이거든요. 시대별로 어떻게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정리 꼭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정리를 꼭 할 거. 옆에 구조도 있으니까 구조도 그리면서 한번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